교재 같은 건 안 보셔도 되고요. 인문학은 교재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인문학은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문사철을 얘기합니다. 문화와 역사와 철학을 다루는 걸 인문학이라고 하고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은 생각해보자예요. 여러분들하고 저거 생각해보는 거지 이게 맞습니다라고 알려드리러 온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름 까먹었습니다. 앵두고추. 이거 앵두고추 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실습도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환경과 생명은 제가 환경하고 생명 관련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식물도 대화를 하고 식물끼리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네트워크 역할을 누가 하냐면 버섯이 합니다. 버섯이 사람으로 따지면 인터넷망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살인사건이 식물원에서 일어났는데 용의자가 3명인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식물원에 가서 살인 현장에 용의자를 1명씩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범인이 오니까 옆에 있는 식물들이 싹 하고 화질을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이놈이네 하고 집중 추궁을 해가지고 찾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식물도 굉장히 대화하고요. 또 이동하는 나무가 있는 거 아세요? 이동하는 1년에 30에서 50cm 정도 이동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하도 길어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갑자기 식물을 하니까. 네. 오늘은 식물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동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좀 얘기해 보고요. 역사 속에 담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아까 와서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할까요? 아니 화면이 안 보이지 저는 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저 같은 놈 봐봐야 뭐 도움도 안 되시는데 제가 그렇다고 밥을 사드릴 것도 아니고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들으면 되고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핵심만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축사를 전공했고요. 농림부 장관상 3번 받았습니다. 3번. 제가 박수를 받으려 한 건 절대 아닌데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 그 전에 근무했던 직장이 서울우유라는 데 있었어요. 서울우유 26년 근무했는데 그때 장관상 3번 받았고요. 서울에 있는 동안에 경기도지사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도 이게 참 이거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 제 취미는 축구하고요. 오늘 여건만 되고 하면 노래도 한 곡 부르고 싶은데 저 노래 부르는 게 취미인데 오늘은 아니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반주가 준비 안 돼서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술을 먹어요. 제가 이게 제 취미입니다. 근데 요즘은 체력이 딸려서 3일에 한 번씩 먹습니다. 여기는 참고만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 2005년 20년 전에 딱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는 애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폭삭 망가졌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훈입니다. 제가 이럴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개 문제를 내면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물입니다. 4분한테 드릴 거예요. 4분. 한 줄에 한 분씩이면 되나? 어쨌든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법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슬라이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 다 화면만 올라오는 거죠. 안 되지. 그러면 문제를 못 냈는데. 네, 알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이렇게 해서 상황이 그래가지고 문제를 못 낼 것 같습니다. 이 한자가 그릇 기자예요. 그릇 기자인데 그릇 기자의 어원을 보면 한자를 아시는 분이 가운데 있는 큰 대자 옆에 점이 있는 거를 이게 무슨 자인가요? 이게 개견자입니다. 개견자예요. 개란 뜻이죠. 근데 주변에 입이 4개가 있어요. 근데 개를 먹어야 되잖아요. 입이 일단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나눠 먹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릇 기자예요. 도자기, 사기, 자기 뭐 이런 거 할 때 기자가 다 그릇 기자입니다. 제가 왜 그릇 기자를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생각 중에 요즘 개고기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흑염소 한 그릇 먹었는데 맛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개가 가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개가 가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개가 가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축이냐 아니냐만 여쭤볼게요. 개가 가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가축이 아니다. 대략 한 반반 정도 되시네요. 그 비밀을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개 식용 종식에 대해서 사실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법에 통과가 됐죠. 2023년에 바로 만든 다음에 이듬해 바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이게 빨리 통과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총선 전에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자기 지역에 가서, 그래가지고 개식용 금지법 내가 했어, 목숨 걸고, 이렇게라도 한번 해야. 그래서 빨리 끝난 거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개를 못 먹는 시대가 됐는데, 아직은 먹을 수 있어요. 정확히는 2027년 2월 7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개 못 먹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 저기 몇 분 계시네요. 혹시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개고기 어차피 1년 반 있으면 못 먹으니까 지금 한참 떠들고 먹지 말죠 혹시라도 개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 지금 드셔야 되는데 지금 개고기 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건 알아서 찾아 드시면 됩니다. 개고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봤더니 경기도를 조사해봤습니다. 먹을 양이 없다가 84%고요. 개 사육하는 농장도 엄청 줄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위쪽은 합법화라고 싸웠죠. 여의도에 서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2027년부터 단속할 거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3천만 원 벌금 있으신 분은 개 잡아 드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개에 대한 비밀을 벗겨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국가 중에 개고기가 금지된 나라가 대만입니다. 10년 걸렸습니다. 동물보호법 관련해가 10년 만에 금지를 시켰고요. 우리나라는 언제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먹었는지 정확치 않지만 내년이면 끝납니다. 물론 개고기를 먹는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많이 먹기도 하고 나라에서 이렇게 판매점도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를 판매한 나라는 이제 세 나라가 남았습니다. 네 나라였는데 세 나라가 남았어요. 대만이 빠지면서 세 나라가 됐는데요. 그 세 나라가 어디냐면요. 중국 개고기 먹고요. 우리나라 하나는 북한입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나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실 그럼 네 나라예요. 베트남이 먹습니다. 다른 동남아에 있는 먹는 나라들은 그냥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북한만 남았어요. 우리나라는 내년에 빠지게 됩니다. 동물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을 분류할 때 분류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축산이니까 축산은 여기에 속합니다. 산업동물 또는 농장동물이라고 하니까 이쪽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가축하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사람이 가축처럼 기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중에 제일 먼저 가축화된 동물이 뭘까요? 개입니다. 그럼 개는 가축이네요. 네. 그렇죠? 네. 개는 15,000년 전이고요. 맨 끝에 닭이 있습니다. 닭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구인이 1년에 닭을 몇 마리 먹는지 아세요? 1년에 지구인이 먹는 닭 수가 대략 750억 마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닭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나라고요. 지질층이 바뀌었어요. 닭뼈가 하도 많아가지고. 1년에 760억의 병마리가 태어나고 760억의 닭이 먹어야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닭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만약에 인류가 멸망하고요. 한 200년쯤 뒤에 우주인이 딱 왔어요. 근데 이런 땅덩어리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나고 땅을 파봤더니 닭뼈만 나오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살았구나. 가끔 요런 애들이 나와요. 요런 애들이 요런 애들을 갖고 놀았구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만큼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지질이 바뀌어야 그 세대가 있는 고생대, 중생대, 생대 이런 세대 있잖아요. 이건 지질의 변화 때문에 만들어진 분류가 된 거거든요. 지층이 변화인데 지층의 변화가 두 개가 크게 두드러집니다. 1950년대부터 닭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방사능이 땅속에서 엄청 검출됩니다. 40년대, 30년대, 40년대 핵 개발하면서 엄청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지층이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층 변화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46억 년의 역사를 갖고 생명체는 38억 년인데 그 사이에 대멸종을 5번 했거든요. 현재까지 마지막 대멸종 5번째가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할 때였습니다. 근데 공룡은 멸종했다고 들으셨죠?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지름 10km의 운석이 떨어지고요. 고양이보다 큰 동물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동물들이 격가지를 두고 다른 거로 진화했어요. 공룡이. 그게 바로 새입니다. 새는 100% 공룡이에요. 여러분들 치킨집 가서 치킨 한 마리 주세요? 아니에요. 공룡 한 마리 주세요. 앞으로는 공룡 한 마리 달라고 하세요. 공룡 고기 맛있어요. 네, 이 정도의 역사를 보고요. 벽화 속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양 같은 것도 있고 소 같은 것도 있고 이건 눈으로만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축은 이 법으로 이렇게 축산과 관련된 법이 1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축산법입니다. 축산법에 가축으로 등록된 품종이 이게 화면에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는데 52종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죠. 이 52종을 농식품부나 여기 공무원들, 관계자들한테도 축산 관련 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축산법에 가축이 몇 종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믿을까 봐 다 적어놨어요. 여기에 개가 들어있습니다. 갈색 거지를 제가 빨갛게 해놨냐면 갈색 거지는 이제 곤충 주스 먹을 때 넣는 애는 밀웜이라고 하는 얘는 2019년도에 가장 최근에 가축이 된 애예요. 여기 이름 보면 듣도 못한 애들이 있어요. 반딧불이 이런 거 저는 보지는 못했고 처음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를 통째로 맨 앞에 소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축산법에 가축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유사시에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구제역 걸리면 소 살처분 하잖아요. AI 걸리면 닭, 오리 살처분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개를 볼까요? 개를 참 떠올리죠. 여러분들 집에도 개 있으실 테니까. 개도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경기도 공무원이 왔습니다. 여기 이 집 101호에 푸들 2마리 있는 거 아니까 빨리 주세요. 살처분해야 되니까. 그럼 얼른 가져가세요. 어휴, 큰일 났네 우리 집.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들은 축산법에서 개를 빼달라는 거예요. 핵심이. 근데 정부는 절대 못 뺍니다. 그 나중에 그런 지정이 발생하면 어떡할라?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의사법에는 한 19종 정도 여기서 쭉 보면 개가 있습니다. 이건 동물의 건강, 복지,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도축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어떻게 도축하라까지도 되어 있어요. 약 16종까지 있는데 여기는 개가 없습니다. 개는 도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지만 이 어르신들은 할아버지나 아버님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개 한 마리 들고 올라갑니다. 가만히 이만큼 가죠. 지푸라기를. 그래서 3-4시간쯤 밑에 내려오면 봉다리 하나씩 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한 번 봤어요. 어렸을 때. 충격도 많이 받았지만 개를 묶어놓고 불을 끄시면 좀 때리면 맛있대나 어쨌든. 근데 그렇게 도축하면 불법이지만 지금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개 사육장 보면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개를 막 도축하는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도축을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개를 도축하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법이 있는데 전염병 예방법은 질병관리예요. 질병관리에는 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양이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거든요.
고양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환경 파괴를 하는 애들인 거예요. 야생 속에 살면서 얘네들은 배고플 때만 사냥해서 먹으면 돼요. 근데 돌아다니는 게 움직이는 게 있으면 일단 죽이고 봐요. 이 조그만 새 새끼들 알 다 까먹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환경 보호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들고양이하고 산고양이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중성화 수술을 시킵니다. TN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양이 한쪽 귀를 이만큼 잘라요. 또 고양이 이렇게 보는데 한쪽 귀가 짧으면 아 얘는 중성화 수술 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기준이 이 전염병 예방법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고양이는 질병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환경 관리하고.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 분뇨 관련법입니다. 과분법이라고 하거든요. 분뇨죠. 똥 치워야 되는 거죠. 여기 개가 들어있습니다. 개 산책하다가 똥 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됩니다. 안 치우면 불법입니다. 그 벌금 물어요. 과태료 묻습니다. 근데 고양이 데리고 놀다가 고양이가 똥을 쌌어요. 걔는 도의적으로는 치워야죠. 도의적. 근데 법적으로는 안 치워도 됩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소, 돼지, 말로는 다 목장에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분뇨 처리해서 분뇨를 퇴비화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아까. 이거는 뭐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소똥 가지고 만든 퇴비도 굉장히 우수한 퇴비를 되게 많이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저희도 집에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화분에다 넣고 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몇 종인지도 몰라요. 정확한 용어를 보면 어양파적포죠. 이게 문제인가요? 어양파적포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를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우셨어요. 여기가 다 해당돼요. 그 중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는 식용은 제외예요. 식용으로 기르고 있는 장어는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 동물이 아닙니다. 어차피 먹을 거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내겠습니다. 양서류하고 파충류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대표적인 양서류는 개구리이고요. 파충류는 뱀이나 거북이나 뭐 이런 애들이죠. 두 애들은 물과 땅을 왔다 갔다 하죠. 얘네의 대표적인 차이가 뭘까요? 피부호흡입니다. 아, 피부호흡도 들어있어요. 피부호흡도 있고 일반호흡도 하고 호파호흡도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양서류는 알을 물에다 놔요. 파충류는 땅에다 놨습니다. 땅 위 또는 땅 속으로 내놨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축산법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게 오늘 요금은 알고 가셔도 큰 거 아시는 거예요. 이 나머지 12개 법이 사실은 호환이 안 되는 법들이 되게 좀 있거든요. 축산법을 놓고 다른 조항들이나 내용들을 싹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농림부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축산법은 왜 이 법이 가치가 있냐면 축산법은 권장법이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법은 제한법이에요. 뭐뭐 하면 아니 된다. 뭐뭐 하면 벌금 뭐에 처한다는. 축산법은 권장법이기 때문에 이런 처벌 조항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법이에요. 이걸 놓고 나머지 법, 여기 소개되지 않은 법까지 싹 해쳐모유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많이 커버하고 우리 자체의 경쟁력, 축산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법 내용을 일관성 있게 통일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법을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표현이 여기 가면 여기하고 안 맞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 발굴해가지고 하면 굉장한 중요한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겁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마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축을 이렇게 도식도로 봤습니다. 무항생제, 햇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동물복지 이런 것도 연도별로 이 법의 기준에서 다 이렇게 정리가 해놓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 우유를 만든 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기원전이니까 꽤 오래된 거죠. 자, 아까는 서원의 뭐 이거 그림은 참고만 하고요.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 고려 때 기록이 있어요. 유교, 취순이, 송자석, 구석 뭐 이거 저는 읽기도 힘든. 여기에 제가 이게 서울이 38년 사라는 책이 있는데 1975년 쓴 거군요. 손가락 3개 정도, 2개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 한자예요. 서술하고 조사마병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번역하냐고
거의 1년 동안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요 글자는 한만 2만 옥편을 뒤져도 없어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썼는데 이 뜻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소를 묶어놓고 젖을 짜서 열을 가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들어 먹는 뜻이네. 제 생각에는 그냥 우유죽이나 요구르트 마그런들을 먹지 않았을까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고려 때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태종 때 기록이 좀 많아요. 태종 때 기록에는 소가 부족하니 소를 기르라고 장려했고 뭐 1415년 10월에는 경기도지사쯤 되겠죠, 이 사람이. 지금 가뭄 때문에 볏집이 없으니까 상납할 우유가 없으니까 제발 좀 참아주세요. 뭐 이런 상소도 올리고. 그다음에 태종 때 이 각전이라는 얘기는 궁에 있는 무슨 점 그죠? 거기에 공상이라는 얘기 갖다 바친다는 얘기죠. 하여튼 우유하고 말젓하고 소젓이 없어서 막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쿠라이라는 사람이 낙농책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71년도에. 거기에 보면 백제에서 암수 한도씩 도입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보면 우리가 일본한테 전파해 준 게 뭐 비난 동물뿐이겠습니까? 걔네가 뺏어가고 훔쳐간 것도 난리가 났고요. 뺏어간 얘기 좀 이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도입된 건 1884년에 최경석이 소를 3마리, 말 3마리를 도입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요 사람이 최경석입니다. 이게 고종왕이 특사를 보냈죠. 너네들 가서 미국에 가서 제대로 공부 좀 해갖고 와봐. 근데 다 죽었어요. 1902년에 이제 소투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농식품부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도 소를 들여왔거든요. 20마리. 그것도 몇 년 있다가 다 죽었어요. 우역으로 죽었대요. 우역이 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구제역이거나 광우병이거나 뭐 하여튼 생각되는 것들이죠. 하여튼 우역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원인은 모르지만 전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900년대 들어와서 지금으로 따지면 농협중앙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소를 들여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8년도부터 목장이 1900년대 초반부터 목장이 설립이 되는데요. 이게 좀 빨리 만들어지네요. 1908년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동양목장이라고 되겠죠. 동양목장. 신설정 296이네요. 신설정이면 서울 신설동 같아요. 그런데 여기 목장주는 닭개구찌 맛지지. 그리고 1908년에 이 또 하나 목장인데 여기는 히라야마 마사토.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목장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목장이라고 알려져 경성 목장이거든요. 경성 목장, 홍제정이라는 거, 지금의 서울 홍제동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1923년인데 경영자는 일본 사람들이 다 와서 했어요. 이때 이 당시만 해도요. 1900년대,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뺏겼습니다. 그 전이에요. 이런 애들이 왜 나라가 공식적으로 넘어가기도 이전에 먼저 와서 이렇게 설쳤을까요? 그 전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때 조약을 잘못 맺어. 사실은 조약인지 아니죠. 조약은 쌍방이 합의할 때 만든 게 조약이고 일방적으로 뺏기면 그걸 늑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강화도도 늑약에 가깝습니다. 12개 조항 중에 우리나라 해안 측량권도 다 주고요. 연유하고 담배 같은 거 수입하고 화장품 수입하고요.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쌀, 보리, 농산물은 걔네가 가지고 가고 우리는 담배, 통조림. 사실 담배 안 피우고 다 살잖아요. 화장 안 해도 살잖아요. 쌀하고 콩 안 먹으면 죽잖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불평등 조약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얘네가 와서 목청할 수 있게. 얘네들의 만행을.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빠르게 한번 기사를 볼게요.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아세요? 가미가제는 여기는 한자는 알 수 있는 게 귀신 신자에다가 바람풍자, 신풍. 고려하고 몽고가 1200년대 후반쯤에 정확히는 1270년대, 80년대 그때 두 번이나 연합해서 일본을 때려부수려고 갔는데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태풍을 맞았어요. 태풍을 맞아가지고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태풍을 신이 불어준 바람이라 해서 신풍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일본 발음으로 가미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태평양 전쟁 때 미국하고 전쟁할 때 타고 올라가서 거기까지 가는 길만 놓고 가서 때려박고 죽는 거죠. 그때 미시야마 후미히로라는 한자는 이렇게 일본 이름 한자는 이렇게 쓰고요. 가미가 특공되어 있거든요. 그 출국하기 전날 그 앞에 식당 겸 여관이 하나 있었어요. 이 토메 할머니인데 토메 할머니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탁 그 출국해서 팍 때려박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시야마 후미히로입니다. 이게 그 장면인데 이건 영상은 되나요? 체크를 한번 찍어봐 주시고 안 되면 그냥 주세요. 안 되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토미 할머니한테 미시야마 후미히로가 가서 식사를 하고 와타시노 쿠니노 우타 우타 뭐 이랬을 텐데 조국의 노래를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이 기카세 때 구다사이 꼭 들려주세요. 하고 부른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이 사람은 경남 사천 출신이고요. 탁경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워낙 일본어를 잘해가지고요. 아무도 조선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기 토메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 사람에 대한 미시야마 후미히로 해놓고 5월 11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작년 24세 이렇게 그리고 여관에 보면 벽면에 이렇게 전신해놨습니다. 이 가고시마현인데 혹시 가고시마현 가시게 되면 이 여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일제강점기가 치욕적인 날은 맞지만 생산한 우유를 가지고요. 우유를 물론 일본 사람들만 먹였어요. 근데 그 우유에서 일부 성분들을 추출해가지고 비행기 접착제나 이 군복 만드는 데 접착제 이런 걸 쓰였거든요. 우유가 그때 그렇게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런 기사, 20년대 기사는 읽기도 어렵죠. 뭐 부정한 우유상, 뭐 속여 파는 그런 애들이 이런 기사도 있고요. 우유값을 내려라 어쩌고저쩌고 뭐 비싸게 파는 애들이 있는데 내려야지 왜 장난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20년대기 위험한 만주 우유, 만주에 있는 우유가 병균이 많아 그때는 만허라고 썼나 봐요. 병균이 많아가지고 뭐 폐결핵 거리를 입고 막 이런 거도 기사가 된 거 있고요. 이제 광고도 우유 짜는 광고가 있어요. 30년대 동아일보에 나왔던 거고요. 30년대에는 조금 글자가 나름 괜찮아졌어요. 연유 선택법, 연유는 이제 팥빙수 만들어 먹을 때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농축시켜서 지방 농축시켜서. 그 다음에 가루는 뭐 분유겠죠. 이런 거 선택 방법도 이렇게 기사에 씌워주는 게 있고요. 40년대 가면 국민학교 아동학에 무료 급식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사마다 다른데 무료 급식은 1946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량 우유 팔지 말자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우유는 이렇게 돼 있는 서울우유 동업조합에서 만드는 우유를 사용해라 뭐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우유 유업체죠. 걔네 서울우유 자체 홍보 광고도 있습니다. 1910년대 되면 소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400마리, 200마리 그때는 한우도 젖을 짜서 팔았어요. 일부러. 지금은 약 47만도 정도 됩니다. 현재. 이건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러의 기회가 있었던 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주력으로 10년 동안 추진한 게 낙농이었습니다. 네, 축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소고기, 한우 비싸서 못 먹지, 돈 없어서 못 먹지, 돈 없어서 못 먹지, 비싸서, 아니야. 없어서 못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니까. 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70년대에는 정부가 주력 산업을 키운 산업이 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합치면 세계 3위입니다. 80년대는 정부가 주력으로 키운 게 반도체입니다. 삼성 반도체만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30%예요.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50%입니다. 전 세계 부동의 1위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정부가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산업이 있어요. 그게 반려동물 산업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앞으로 장난 아니게 클 겁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매년 거의 20%씩 성장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영상이 안 되니까 이거는 패스하고요. 우리 세 번째 일을 얼른 가볼게요.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서도 얼룩송. 이 노래 동요도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얼룩송아지가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면 저기 향수란 노래 아세요? 넓은 볼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이렇게 제가 노래를 하면 안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얼룩배기 황소가 내살지금치 게으르 누름을 누는고 할 때 거기에 얼룩배기 황소가 나오거든요. 이 소는 어떤 소일까요? 네, 이게 다 칙소입니다. 여기서 하는 얼룩송아지도 칙소입니다. 자, 오늘은 칙소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거기는 주로 여기는 화면에도 안 보이지만 몽골에서 우리하고 몽골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걔네가 우리나라를 79년을 지배를 했잖아요. 거기가 몽골의 사실 식민지 국가였죠, 거의. 79년을 지배했으니까. 그래서 고기 먹는 법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와서 고기를 많이 먹었고요. 이거는 숙종 때인데 숙종 때는 하루에 1000마리씩 도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렇게 생긴 소가 칙소입니다. 칙소를 묻다는 책이 보면 예주 오래된 벽화 같은데 그림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온 얼룩송아지 이거는 다 칙소를 얘기합니다. 이때 왜 칙소냐면 이거는 이제 박목월 시인이 작사를 했는데 박목월 시인이 24년생인가 그렇습니다. 20년대생인데 이때는 젖소가 1908년에 일본 놈들이 데리고 왔지 젖소가 그렇게 볼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젖소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깜대기 흰둥이 있는 소는 몰랐고요. 이런 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소를 얼룩소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중섭이 그린 소도 당연히 칙소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누렁이, 칙소, 흑우, 배구거든요. 이게 다 우리나라 한우예요. 한우는 보통 유해는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주도에 있는 흑우거든요. 이거는 일본의 와규예요. 뭐가 좀 달라 보이나요? 안 다르거든요. 일본의 기록에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록 제주도에 별방조점이라는 데 보면 여기 보면 말을 몇 마리 사육했고 흑우를 몇 마리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일지를 쓰는데 거기에도 흑우 기록이 있고요. 이 흑우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왕의 재앙이 쓰이는 왕한테 바쳤다는 얘기 나옵니다. 조선의 한우는 조선 우마의방이라는 책에 보면 이 네 개를 한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조선 총독부가 일제강점기 때 재래 한우는 외산 일본 재래종에 비해 권력이 크고 온순하고 영리하고 거친 살을 잘 먹고 환경 적응도 우수하고 맛도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뺏어가야 되겠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칙소는 한 4,000대 정도 있고요. 흑우는 한 1,700마리 정도 있는데 흑우를 이렇게 싹 뽑아갑니다. 흑우를 얼마나 뽑아가요? 150만. 중국 러시아로 가는데 얘네들도 다 거기 있는 일본 놈들이 갖고 간 거예요. 35년 동안 150만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볏짚 먹이신 지원금 이런 거는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관리하는 지원금 주거나 뭐 이렇게 관리해준 애들은 누렁이만 박아놨어요. 근데 동네 잔치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끔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흑우는 걔네들이 다 뽑아가고 누렁이는 한우로 지정이 됐으니까 아니요 조선소로 지정됐으니까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못 잡아먹어요. 그럼 뭘 잡아먹어요? 칙소를 잡아먹는 거죠. 그 배구는 기록에 있지만 많지 않아요. 지금도 20마리 정도밖에 없어요. 전북 축산시험장인가 거기에 연구용으로 있는 것뿐이고 근데
결국 남은 건 누렁이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문화재청에 있는 비석에도 써 있어요. 1336년에서 1570년 조선반도에서 도래하여 혼혈 없이 사육해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와규. 조선에 왔는데 왜 와규예요? 우리 손대 이것들이 진짜 정확히 진해도 모순에 빠지는 거죠. 조선에 왔다고 해놓고 장내 와규라고 써요. 결론은. 그리고 우리나라 요거 사실은 조선 우마의방에 보면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소들은 9종이었었어요. 제가 단 설명 안 드리고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요 5마리만 동그라미 친 거는 뭐냐면 요 4마리는 길소였어요. 아니 흉소였어요. 흉소. 왠지 저런 색깔이 있는 소가 나오면 농사 잘 안 되고 집안이 좀 불행해진다 그래가지고 요런 놈들은 괜찮은 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보면 흑우, 청우 뭐 이렇게 있지만 요거를 4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지금 누렁이, 껌둥이, 얼룩이, 흰둥이가 된 거예요. 이 리우라고 되어 있는 요게 바로 칙소입니다. 이게 리자가 얼룩얼룩할 리자예요. 그러니까 리우란 말은 잘 안 드셔보셨겠는데 리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1938년에 조선의 소들은 젓갈색으로 한다라고 아예 박아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젓갈색인 누렁이는 안 잡아먹고 칙소는 잡아먹고 껌둥이는 걔네가 다 훔쳐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우가 노란색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이렇게. 현재는 이게 흑우가 여기는 안 보이지만 천연기념물 546호입니다. 201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먹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300마리 정도만 넘어가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연구용으로 혈통 보존용으로 300마리, 나머지는 식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흑우 매장들이 제주도 가면 가끔씩 있어요. 딱 10분 남았으니까 우유 얘기를 해드릴까요? 라면 얘기를 해드릴까요? 우유 얘기요? 네, 그 우유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면 얘기가 더 재밌는데. 노래는 지금 아니 왜 박수를 치고 그러세요? 요거 빨리 끝내고 그럼 제가 짤막하게 아이 진짜 이게 몽골이라는 나라 금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부족해서 여기 몽골이 있고 고려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남성이 강했는데 서한은 별 힘이 없는 나라고 남성은 나중에 멸망하지만 금나라하고 몽골을 싸우는데 3번 싸웠는데 금나라가 너무 세요. 몽골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싸웠는데 다 졌습니다. 그래서 3번째는 1234년에 다시 쳐들어갑니다. 그때 몽고가 대승을 거두는데 그때 몽골은 10만이었고요. 금나라는 100만이었습니다. 어떻게 10만이 100만을 이기죠? 물론 전략도 중요했지만 나중에 세월이 한참 뒤에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어요. 왜 대체 몽골이 어떻게 10대 1의 열세를 짓고 이겼을까를 분석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몽골은 말과 같이 사니까 말젓을 먹고요. 치즈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금나라는 쌀을 공수에다가 먹었어야 됩니다. 결국 요거는 뭐예요? 탄수화물입니다. 이거는 단백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결국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결국은 단백질이 탄수화물을 압승해버린 결과로는 이것 때문에 이 다음에 그러면 우리도 젖을 먹어야 되겠는데 유럽에서 말젖을 좀 먹기는 그렇잖아요. 말보다 더 많은 개체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소.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이 전쟁을 계기로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낙농이 전체 세계대에 퍼지기 시작한 거. 계기가 된 게 이 전쟁입니다. 마피아라고 들어보세요. 마피아. 여기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 끝에 시칠리아 섬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중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가깝지만 여기는 이집트도 먹었다가 뭐 스페인도 먹었다가 그리스도 먹었다가 여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무장을 했어요. 아무도 안 지켜주는데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조직이 마피아입니다. 근데 마피아 이름의 유래는
이탈리아어에 마피오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피오소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위풍당당이라는 뜻이에요. 아,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가 지킬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소속이었으니까 이탈리아 대통령이 무솔리니였습니다. 무솔리니가 대머리예요. 여기를 한번 시찰을 하러 갔네요. 근데 여기 이제 마피아 두목이 그래도 어쨌든 온다니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라도 뭐 꼼꼼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머리인 걸 이거 막 해도 되나? 제가 막 하면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실까 봐. 어쨌든 뭐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대빵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우, 오늘 이마가 넓어서 그런지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본인 칭찬인데 무솔리니가 열받았어요. 뭐야? 이게 장난해? 그래서 무솔리니가 야, 여기 애들 다 쓸어버려. 근데 얘네는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도망가서 마피아 조직단이 거기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일랜드 갱단도 있고 뭐 어느 나라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일 유명했어요. 이 마피아, 이탈리아 갱단들이. 그 중에 이제 이 영화 보신 분 중에 대부나 스카페이스라고 있죠. 그런 게 이걸 소재로 만든 영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세 번째 있는 놈이 넘버 3. 얘가 여기 얼굴에 면도 칼집이 세 줄이 있거든요. 스카는 기스란 뜻이죠. 상처. 페이스는 얼굴이잖아요. 얼굴에 얘는 사진을 보면 이쪽 사진이 없어요. 항상 이쪽 사진만 있어요. 이게 이제 쫄따구 때 이제 그 나이트 클럽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그러죠. 앞에 이렇게 바람 잡는 애들. 그거 하는데 예쁜 아가씨가 오니까 작업을 걸었어요. 오씨 예쁜데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 여동생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일로 와봐. 어디가 그거는 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카페이스가 된 거죠. 근데 얘 이름이 알 카포네라는 겁니다. 예, 전설적 갱단 등목. 알 카포네가 사실은 밀주를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미국은 1910년대 후반에 금주법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에서 술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술 먹으려면 배를 타고 유람 타고 이렇게 배 타고 항해하면서 배 안에 술 먹고 와야 돼요. 배에서 술 먹는 합법이에요. 배에서 내려서 술 먹으면 불법이고. 그래서 유람선이 발달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캐나다에서 밀주를 만들고 파는 건 미국에다 갖다 판 거예요.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손흥민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거 기부도 했어요. 양농은 거원에 기부도 해서. 또 얘가 나중에 그 전에 금주법 때문에 밀주 사업을 하고요. 이때 되면 이렇게 배달 시스템을 했었기 때문에 우유를 냉장 유통도 안 되고 뭐 엉망이었죠. 그래서 죽은 애들이 속출했어요. 1800년대 1854년 사망자가 14,000 거의 15,000명인데 언내가 8,000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인은 상한우유고요. 링컨 대통령 어머니도 상한우유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개판이었거든요.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겨도 청문회 같은 거 하면 끝이에요. 그로 끝. 그냥 상한우유가 오히려 건강에 좋거든. 뭐 이딴 식으로나 결론 내고. 근데 마침 그때 금지법이 풀렸습니다. 누구나 다 술 만들 수 있어요. 알카포네 큰일 난 거죠,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졌어. 그래가지고 얘네가 방향을 잡은 게 우유를 잡자. 그래서 우유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먹잖아. 술은 남자들만 먹고 그것도 어떨 때 먹지 매일 먹는 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우유가 훨씬 시장이 커. 그래서 우유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럴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목장에 찾아가서 강제로 야 우리한테 우유 내 싫은데요 죽을래? 총 딱 대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합니다. 어디 배달 갈 때 좀 쉬고 있으면 딱 머리통 대고 빨리 안 가? 그럼 가는 거죠. 이제 밀주 사업할 때 썼던 장비가 있어요. 이게 탱크로리 같은 술을 담가. 그게 냉장차였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살짝 뒷거래 해가지고 돈 주고 이 작업들은 정말 귀재입니다. 근데 알카포네가 우유 사업을 하니까 상한 우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변질 전에 먹고 신속 배달하고 냉장 상태. 그리고 유통기한을 결국은 자기만 냉장차가 있으니까 법으로 바꿔버리라고 구워 삶은
공무원한테 얘기하는 유통기한법을 만들어줘. 그래서 유통기한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 유통기한은 아이러니하게도 갱단의 최고 악당 두목 알카포네가 만든 작업이에요. 다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